안녕하세요. 기업금융의 이해 2 14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고요. 오늘 수업 16장 이제 다 끝내고 여러분들은 이제 기말고사 공부 여기까지 하시면 오늘 수업 내용까지 기말고사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말고사 범위는 우리가 13장 그 중간고사 13장 배우다 말았었죠. 그 13장 중간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가 이제 기말고사 범위일 텐데,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13장의 내용은 12장의 내용과 좀 연결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13장, 기말고사 범위는 우리가 중간고사 본 이후부터가 되겠지만, 사실 그 앞부분이 그 12장부터 사실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13장 중간부터이지만 사실 그 12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13장 뒷부분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공부를 준비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살짝 복습하고 이어서 할게요. 우리가 16장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앞부분만 간단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순운전자본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리뷰를 했었고, 지금 우리 16장의 내용은 단기 재무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6장에서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여기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유동자산, 유동부채에 초점을 맞출 건데, 그래서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부분을 우리는 순운전자본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유동자산 빼기 유동부채를.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현금을 떼어내서 현금을 증가시키는 활동이 뭐가 있고 현금을 감소시키는 활동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업주기와 현금주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영업주기라는 것은 외상으로 재고를 사서 그 재고를 팔고, 이제 외상으로 재고를 팔았을 때 그 외상값까지 다 돌려받는 데까지 걸리는 총 기간을 영업주기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현금주기는 현금이 나갔다가 현금이 들어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돈이 나갔다가 돈이 들어오는 데까지 걸리는 그 기간을 현금주기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이런 표를 가지고 있으면 영업주기, 현금주기 알기가 매우 쉽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특정 기업에 대해서 이런 표를 그 내부 사정을 알기는 어렵다 그랬죠. 우리는 기업들의 재무제표는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언제 재고가 들어오고 언제 나가는지, 현금이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는지 이런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주기와 현금주기가 무엇인지를 이 표를 가지고 개념을 이해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정 기업의 영업주기와 현금주기는 이런 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이용하면 영업주기와 현금주기를 우리가 비슷한 값을 구해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영업주기와 현금주기를 재무제표의 값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구하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뭘 배울 거냐? 이제 뒷부분 배울 건데, 일단 단기 재무 정책에 대해서 보수적 정책과 제한적 정책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스펙트럼이라고 이제 뭔 소리냐면, 보수적 정책과 제한적 정책은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마치 좌파 우파 하는 것처럼 그 중간지대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쪽으로 가면 보수, 이쪽으로 가면 제한적,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게 딱 반반으로 흑백으로 나뉘는 논리가 아니라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어느 회사는 보수적 정책으로 가고 상대적으로 어느 회사는 제한적 정책 쪽으로 가고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음료수 흘렸네. 잠시만요. 자, 그러면 보수적 정책과 제한적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보수적 정책이라는 것은 순운전자본을 많이 유지하자. 제한적 정책이라는 것은 순운전자본을 적게 유지하자라는 거예요. 보수적 정책은 순운전자본을 많이, 제한적 정책은 순운전자본을 적게. 그럼 순운전자본이라는 게 뭐였냐? 유동자산
빼기 유동부채가 순운전 자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유동자산을 많이, 유동부채는 적게 유지하자는 거예요. 제한적 정책은 반대로 유동자산은 적게, 유동부채는 많이 유지하자는 게 제한적 정책입니다. 유동자산 우리가 뭐뭐 배웠죠? 유동자산은 현금, 뭐 유가증권, 매출채권, 재고자산, 이런 게 유동자산이었잖아요. 뭐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 알고 있는 거 대표적인 4가지만 들자면 유동자산 이런 거였어요. 보수적 정책은 순운전 자본을 많이 유지하자. 다시 말하면 유동자산은 많이 유지하고 유동부채는 적게 유지하자는 거예요. 유동자산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들이었죠. 이것들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유동부채는 적게 하자는 게 보수적 정책. 제한적 정책은 완전 그 반대. 유동자산은 적게, 얘네들은 다 조금씩 유지하고 대신에 유동부채는 많이 유지하는 거. 그게 제한적 정책이에요. 자, 그러면 보수적 정책, 유동자산을 많이 유지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많이 갖자는 거예요. 현금, 유가증권, 매출채권, 재고자산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현금과 유가증권을 많이 유지하자. 재고자산도 많이 유지하자. 매출채권도 많이 유지하자. 매출채권이 많으려면, 매출채권이 뭐예요? 받아야 될 외상값이죠. 그러니까 매출채권이 많으려면 신용거래 조건을 완화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외상을 많이 준다는 거죠. 다 뭐 현금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외상으로도 많이 주고, 외상 날짜도 길게, 외상을 뭐 30일 외상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60일 외상 할 수도 있잖아요. 외상 기간 길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채권을 많이 유지하는 그런 게 보수적 정책입니다. 그리고 유동부채는 적게 유지해야 되죠. 낮은 수준의 유동부채.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리퀴디티가 유동성인데, 순운전 자본이 많다는 거는 이제 유동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 기업은 충분히 많은 그 순운전 자본을 보유한다. 즉 현금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한 회사가 되는 거겠죠. 반대로 제한적 정책은 이제 정반대예요. 앞에서 현금과 유가증권 많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적게, 재고도 적게, 그리고 매출채권도 적게. 그러니까 신용 판매를 좀 억제하는 거죠. 이 경우는. 보수적 정책은 외상을 길게 주는 거예요. 제한적 정책은 외상은 짧게 주거나 아니면 안 주거나 무조건 현금만 받는다든지, 이제 이런 식의 정책이 제한적 정책. 그리고 유동부채는 많이 유지하는 거. 그래서 이런 제한적 정책을 쓰게 되면 유동성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유동성이라는 게 무조건 높다고 해서 다 좋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충 얼핏 봐서는 보수적 정책이 좋아 보이고 제한적 정책이 안 좋아 보이고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둘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더 좋다 말하기 뭐가 더 좋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자, 그럼 그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보유 비용과 부족 비용이라는 개념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보유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유동자산이 많아서 생기는 비용이 보유 비용이에요. 유동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보유 비용이고, 부족 비용은 유동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유동자산이 없어서 생기는 비용이 부족 비용, 유동자산이 많아서 생기는 비용이 보유 비용이에요. 자, 고정자산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유동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자산은 유동자산 아니면 고정자산이잖아요. 자산은 유동자산 더하기 고정자산이죠. 자, 근데 이 중에서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자산이 뭐라 그랬어요?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자산이 고정자산이죠. 우리가 무슨 영업을 할 때 장사는 고정자산 가지고 하는 거라 그랬어요. 유동자산 가지고 생산활동을 할 수 없다 그랬죠.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공장과 기계 설비 같은 걸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만들지, 아이스크림을 현금, 뭐 매출채권 이런 거 가지고 아이스크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정자산이 있어야지 기업은 생산활동을 할 수가 있고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산 중에서 고정자산이 적고 유동자산이 많다 하면, 그럼 그거는 기회비용인 거죠. 쓸데없이 유동자산이 너무 많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업은 고정자산이 많아야지 그걸 바탕으로 생산활동을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수익률이 높은 자산은 고정자산인 건데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자산이니까. 근데 고정자산 대신에 유동자산을 많이 보유한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유동자산을 고정자산으로 전환시키면 더 많은 아이스크림을 생산하고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데 라는 뜻인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재고자산을 많이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보유비용은 유동자산을 많이 보유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라 그랬고, 유동자산 안에는 재고자산도 들어가죠. 재고를 많이 보유하면 창고도 커야 되고, 또 재고를 오래 보유하면 뭐 가전제품 같은 거야 뭐 변하거나 상하지 않겠지만 음식물 같은 거는 변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해서 버려야 되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죠. 재고가 쓸데없이 많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고를 많이 보유하면 그만큼 관리하기도 어렵고 창고도 커야 되고 그런 점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이번엔 부족 비용, 재고나 뭐 유동자산이 부족해서 생기는 비용, 재고자산 주문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 필요한 현금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 자, 유동자산 중에는 현금도 들어가니까 현금이 갑자기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재고자산을 주문할 때 갑자기 막 우리 회사가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막 지금 창고 안에 있는 재고들이 다 팔려 나가고 없어서 재고를 빨리 사와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면 재고를 못 사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면 또는 또 다른 목적, 뭐 갑자기 현금을 사용해야 될 일은 뭐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때 딱 현금이 있었으면 바로 쓰면 되는데 없으면 이제 그게 비용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런 게 부족 비용이고, 또 예를 들어서 재고가 부족하다면 재고가 많으면 많은 대로 보유 비용이 발생하지만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비용이 발생하겠죠. 재고가 너무 적으면 뭐 매출을 많이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릴 수도 있고 그 물건이 없으니까 못 파는 거죠. 장사가 막 잘 되려고 하는데 창고 안에 재고가 부족해요. 그러면 다 못 팔잖아요. 주문은 들어오는데. 그래서 매출을 그 주문량만큼 올릴 수가 없고 고객들이 자꾸 품절 뜨면 고객들의 신뢰가 상실될 수 있고 생산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부족 비용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 가로축이 유동자산, 세로축이 비용이라면 아이고. 네, 이렇다면은 이렇게 유동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커지는 비용이 보유비용, 유동자산이 적어서 생기는 비용이 부족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이 보유비용과 부족비용을 합친 값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유동자산을 유지하면 좋겠죠. 얘와 얘를 합쳐요.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 더하기 이만큼 더하기 이만큼 더하면은 뭐 여기 어딘가 점이 되겠죠. 그래서 둘을 합치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보유비용 더하기 부족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값을 최소화하는 지점을 찾으면 유동자산은 딱 그만큼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이 되겠죠. 저 유동자산이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많아도 비용이 크고 너무 적어도 비용이 큰 거예요. 너무 적으면 부족 비용이 크고 너무 많으면 보유 비용이 크고, 그래서 이 둘을 합친 값이 제일 낮은 그 정도 수준에서 유동자산을 보유하는 게 가장 좋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플렉서블이 보수적 정책이었죠. 앞에 플렉서블 팔러시가 보수적 정책, 리스트릭티브이 제한적 정책. 그럼 보수적 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보자면 장점은 부족 비용이 적겠죠. 얘는 많이 보유하자는 거니까 부족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잘. 부족 비용, 유동자산이 적어서 생기는 비용, 유동자산이 그 증감에 따라 감소하는 비용이었죠. 우리 방금 전에 그린 것처럼 유동자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줄어드는 비용이 부족 비용이었어요. 유동자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커지는 비용이 보유 비용이었고, 그래서 부족 비용이 적게 든다. 자, 그 보수적 정책은 현금 최대한 많이 갖고 있자라는 거니까 유동 부채가 적어요. 유동 부채 적고 유동자산 많고.
유동부채를 갚는 단기 채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현금이 충분히 많으니까.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충분히 많고, 그 다음에 신용거래 조건을 완화해 주기 때문에 매출 증대 효과를 노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보수적 정책에서는 신용거래 조건을 완화해 준다고 했어요. 제한적 정책은 신용 판매를 되도록 억제한다고 했어요. 얘네들은 주로 현금만 받는 애들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건 사는 입장에서 두 군데 가게가 있어요. 한 군데는 외상을 길게 줘요. 지금 당장 현금 안 줘도 외상 길게, 뭐 3달 뒤에 갚아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외상 길게 주는 가게가 있고, 또 한 가게는 외상 절대 안 돼요. 무조건 현금 들고 와서 사야 되는. 자, 어디 가서 사고 싶어요, 그러면? 뭐 나는 현금 언제 써도 상관없어. 그러면 뭐 두 가게가 무차별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외상 길게 주는 데서 사는 게 좋은 거죠. 지금 당장 돈 안 줘도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용거래 조건을 완화해주는 보수적 정책이 더 높은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한적 정책은 아무래도 좀 딱딱하게 구는 김딱딱 좀 외상을 잘 안 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매출을 이제 높이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좀 불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거래 조건이 완화된 정책이 보수적 정책이기 때문에 매출 증대 효과를 노려볼 수가 있다. 반대로 단점은 보유 비용인 거죠. 얘는 많이 갖자는 거니까 많이 가질 때 생기는 비용이 보유 비용이었어요. 보유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자, 그 다음에 유동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장기 부채에 의존해야 함이라 써 있습니다. 뭔 소리냐? 자, 얘는 뭐였어요? 지금 이 보수적 정책이라는 것은 유동자산 많이 유동부채 적게 하자는 게 보수적 정책이었잖아요. 그럼 유동자산 많이 있어야 되니까 유동자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럼 유동자산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을 유동부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유동부채는 적게 유지해야 되니까. 그럼 유동부채를 안 쓸 거면 장기부채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금 조달을 장기부채에 의존해야 돼요. 장기부채에 의존하면 뭐가 안 좋냐? 일반적으로 이자율, 장기부채가 단기부채보다 비싸죠. 장기부채가 이자율이 더 높아요. 단기부채가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더 싸고,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장기부채에 의존해야 되는데, 왜? 유동부채는 안 쓸 거니까, 적게 쓸 거니까 장기부채에 의존해야 되는데 장기부채는 이자율이 비싸다, 유동부채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손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제한적 정책은 장단점이 뭐냐? 반대로만 생각하면 돼요, 다. 자, 보유 비용이 낮아요. 얘는 적게 유지하자는 거니까 보유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유 비용이 안 발생하겠죠, 잘. 그리고 수익률이 높은 고정자산의 비율이 높음. 얘는 유동자산을 적게 유지하자는 거예요. 유동자산을 적게 하자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고정자산을 많이 보유하자는 뜻이 되는 거죠. 고정자산 가지고 생산활동을 하고 수익을 낸다 그랬어요. 따라서 얘는 유동자산이 적고 고정자산이 비율이 높으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장점이다. 그 다음에 얘는 장기부채 비중이 낮아요. 왜? 얘는 유동부채를 많이 쓰자는 거잖아요. 자, 제한적 정책은 유동자산은 적게, 유동부채는 많이 유지하자는 게 제한적 정책이에요. 유동부채를 많이 유지하니까 장기부채 필요가 없죠. 다 유동부채로 쓰면 되는데. 그래서 유동부채는 뭐가 장점이다? 단기부채는 장기부채에 비해서 이자율이 싸다. 그래서 부채 비용이 낮다라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단점에는 부족 비용이 발생하겠죠. 얘는 부족하게 갖자라는 주의니까, 적게 가져가자는 주의니까 부족해서 발생하는 비용, 부족 비용이 발생해요. 비상시에 현금이 꼭 필요한데 얘네들은 현금을 적게 유지하자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비상시에 쓰고 싶어도 그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네는 신용 판매를 잘 안 해요. 매출 채권을 적게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신용 판매를 잘 안 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고객들이 별로 안 좋아할 수가 있다. 매출이 떨어질 수가 있다. 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장단점이 있다 그랬어요. 보수적 정책과 제한적 정책 모두 장단점이 있어서 있는데, 자, 왼쪽이 보수적 정책이고 오른쪽이 제한적 정책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이건 가로축은 시간의 흐름이고, 기업의 자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산이
적게 필요할 때도 있고 많이 필요할 때도 있고 적게 필요할 때도 있고 많이 필요할 때도 있고 이렇게 사이클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노란색 선이 바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산이에요. 토탈 에셋 리퀘어먼트예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산이 이 정도인데, 자 그렇다면 기업은 이 자산, 이만큼의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파이낸싱을 해야 되죠.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보수적 정책은 뭐냐면 아예 그냥 장기 자금 조달을 크게 해버리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동부채 안 쓸 거니까 장기 자금 조달을 크게 하자. 근데 장기 자금 조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는 장기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장기는 그냥 쭉 이어가는 게 장기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자산을 적게 필요로 할 때도 있고 많이 필요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기업이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맞춰서 롱텀 파이낸싱을 하자라는 게 제한적 정책, 보수적 정책이에요. 플렉서블 팔러시. 그래서 바로 이 파란색 선, 이게 롱텀 파이낸싱이에요. 보수적 정책에서의 그 장기 자금 조달이. 자 그러면 자금 조달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산이 많이 필요할 때, 이때는 딱 이 자산만큼, 필요한 자산만큼의 자금 조달 해놨으니까 그냥 쌤쌤에 퉁치면 돼요. 자 근데 반대 이런 경우, 자산은 적게 필요한데 자금 조달은 많이 해놓은, 그러니까 돈이 남는 경우죠. 이럴 때는 남는 돈 어디다 쓸 거냐? 남는 돈은 마케터블 시큐리티, 유동자산, 그냥 그 유가증권 같은 데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가증권에 투자하던가 아니면 그냥 뭐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가. 그러니까 돈이 남는 정책이 그 보수적 정책이에요. 왜 헷갈리지? 보수적 정책입니다. 반대로 제한적 정책은, 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산이 노란색 선이라 그러죠. 필요로 하는 자산이 많을 때도 있고, 단기적으로 보면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이지만 단기로 보면 항상 사이클이 있어서 뭐 계절별로 사이클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많이 필요로 할 때도 있고 적게 필요로 할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스크림 장사 생각해 보면은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겨울에는 아이스크림 적게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그 필요한 자산의 양이 팔리는 게 적게 팔리니까 자산도 적게 필요할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데, 보수적 정책, 제한적 restrictive policy에서, 제한적 정책에서는 롱텀 파이낸싱을 최소한으로 해놓자라는 거예요. 기업의 자산이 가장 적게 필요로 하는 시점에 맞춰서 장기 자금 조달하자. 어쨌든 이만큼은 무조건 필요로 하는 거니까 이만큼 장기로 해놓고, 그럼 이만큼 부족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자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이만큼 부족한, 장기 자금 조달 이만큼밖에 안 해놨으니까 이 하늘색 공간만큼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부족한 건 뭘로 메꾸느냐? 숄텀 파이낸싱으로, 단기 자금 조달로 메우는 거예요. 유동부채와 같은 그런 걸로 메우는 거죠. 유동부채로 메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 차입으로 메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적 정책은 제한적 정책은 유동부채를 많이 보유하자는 주의죠. 다 이렇게 돈 부족할 때마다 그때그때 은행 가서 돈 빌려오는 거예요. 돈을 최대한 장기로는 적게 빌려와 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가서 단기로 조금씩 빌려오는 정책이 제한적 정책. 보수적 정책은 은행에서 그냥 통 크게 많이 빌려와요. 장기로. 그 다음에 남는 돈은 그냥 뭐 주식이나 사고 뭐 아니면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그런 방식이 보수적 정책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베스트 팔러시를 골라야 되는데, 우리 항상 이 둘은 양극단이라 그랬고, 이제 기업은 이제 이 둘의 중간쯤에서 어딘가를 이제 고르는 게 가장 좋을 텐데, 그래서 단기 재무적 정책을 이제 만들 때에는 그 중간쯤 어딘가에서, 중간이지만 조금 더 보수적 혹은 조금 더 제한적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고려해서 정하면 돼요. 첫 번째, 현금 보유액. 그러니까 현금이 많을수록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증가하지만 대신에 현금 보유는 높은 수익률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작용. 뭔 소리냐? 현금이 기계 설비와 공장으로 바뀌어야지 생산을 더 할 수 있고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거죠.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걔는 못 써먹어요. 그거는 현금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계 설비로 바뀌어야지 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현금을 많이 보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회비용이 커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얼마나 보유해야 되나, 우리 회사가 비상시라는 게 자주 발생하나
자주 안 발생하나? 자주 발생한다면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해야 되는 거고, 비상시라는 게 잘 안 발생한다면 굳이 현금을 많이 보유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회사 사정에 따라서 현금을 얼만큼 보유할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만기 해칭, 머추리티 해칭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자산과 부채의 만기를 맞추려고 해요. 자산의 만기는 뭐냐? 쉽게 말하면 자산의 만기는 돈 들어오는 날, 부채의 만기는 돈 줘야 되는 날이에요. 대부분 회사들은 돈 들어오는 날과 돈 내주는 날, 돈 나가는 날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현금 보유액이 일정하니까. 돈 들어오는 날하고 돈 나가는 날이 다르면 돈 들어왔을 때는 현금이 많다가 돈 나가면 현금이 확 줄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 회사 현금이 어느 정도인지 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돈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이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자산과 부채를 만기를 맞춰놔서 돈이 들어오자마자 나가. 이렇게 되면 현금 보유액은 항상 일정하겠죠. 일정하게 유지하다가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고, 일정하게 유지하다가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자산과 부채 만기가 다르면 돈이 들어오면 올랐다가, 올라가는 대로 유지하다가 돈 나가면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이러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대신에 자산과 부채 만기를 맞춰놓으면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요. 유지되다가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니까 또 유지가 되고, 들어왔다가 나가니까 또 유지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학생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직을 한다. 취직하면 보통의 회사들은 돈을 매달 주죠. 월급으로 주죠. 회사마다 월급 주는 날이 뭐 다 다를 거예요. 우리 영남대학교는 15일에 월급을 주는데 매월 15일 15일만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 며칠이야? 아직 멀었네. 자, 하여튼 자, 그럼 예를 들어 영남대학교는 15일에 월급을 준다. 그럼 우리 영남대학교에 다니시는 교수님들 중에서 이 내용을 배운 사람, 만기 해증에 대한 내용을 배운 분들은 아마도 카드 결제일, 신용카드에서 돈 빠져나가는 날, 그날을 보통은 16일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지 월급 들어오자마자 들어온 돈이 바로 카드값으로 나가니까. 그렇게 해놓지 않고 카드 결제일을 만약에 1일로 한다. 그럼 1일 되면 현금이 팍 줄고 15일 되면 현금이 팍 늘고, 뭐 이런 식으로 현금 보유액이 일정하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일정한 현금 보유액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돈 들어오는 날 돈 나가게끔, 월급날이 15일이다 그러면 15일에 카드 결제, 아니면은 뭐 하루 좀 늦게 해서 16일,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한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카드 결제일이 16일인가 그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적 이자율을 고려해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 옛날에 이자율의 기간 구조라는 거 배웠었는데,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장기부채가 단기부채가 이자율이 더 높아서, 우리 옛날에 이자율 기간 구조 배웠죠. 가로축은 만기, 세로축은 이자율.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꼭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 아주 간헐적으로 아주 드물게 단기부채 이자율이 장기부채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혹은 비싼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장기부채가 단기부채보다 이자율이 높아요. 그런데 이 장기부채와 단기부채 이자율의 차이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 이자율의 차이가. 자, 여러분, 만약에 이자율이 둘이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돈 뭘로 빌리고 싶어요? 이자율이 똑같다면 장기부채와 단기부채 중에 여러분 돈 빨리 갚고 싶어요? 천천히 갚고 싶어요? 당연히 천천히 갚고 싶죠. 사람은 무조건, 우리는 돈 들어오는 건 최대한 빨리, 돈 나가는 건 최대한 늦게, 이걸 좋아한다고 칩시다. 그게 정상적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돈은 늦게 갚는 게 좋은 거니까 이자율이 같다면 장기부채를 빌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장기부채가 비싸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죠. 장기부채는 돈을 늦게 갚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즉 빌린 돈을 오랫동안 쓸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좋지만, 대신에 이자율이 비싸요. 매달 나가는 이자율이. 단기부채는 이자율이 싸다는 장점은 있지만 대신에 빨리 갚아야 되고,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기 이자율이 단기 이자율보다 높지만 이 차이가 얼마냐? 이 차이가, 예를 들어서 이거의 차이가 뭐 0.2%다. 그럼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기부채를 써도 되는 거죠.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돈 늦게 갚고 좀 이자율이 살짝 더 비싸긴 하지만 돈 늦게 갚는 게 좋으니까. 근데 이 차이가 뭐 3.5%예요. 되게 차이가 많이 나. 그러면은 장기부채 너무 비싸서 못 쓰겠다. 단기부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 이자율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우리가 장기 부채로 갈지 단기 부채로 갈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절충 정책이라는 건 뭐냐? 이 둘의 중간이요. 얘는 극단적으로 보수적, 얘는 극단적으로 제한적이니까 이 중간으로 가자. 중간으로. 그게 절충 정책, 컴프로마이스 하자는 거죠. 자금이 많이 필요할 때는 단기 부채를 쓰고 자금이 적게 필요할 때는 뭐 비상시 대비해서 일정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가 바로 컴프로마이스 팔러시, 절충 정책이 되겠습니다. 위에 거 이렇게, 이건 지금 이 직선은 전부 장기 자금 대출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 정책은 장기 자금 대출을 많이 해놓자. 일단 돈 많이 끌어와 놓고, 장기로 많이 끌어와 놓고, 돈 남으면 이렇게 하늘색 공간이 이제 남는 부분이죠. 남으면 그거는 이제 뭐 현금으로 갖고 있거나, 비상시를 대비해서 현금으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유가증권을 사거나 주식 투자하는 거죠. 그렇게 갖고 있자는 게 보수적 정책. 제한적 정책은 장기 자금 대출을 최소한으로 해놓고 부족하면 부족할 때마다 그때 단기 차입을 통해서 돈을 메꾸는 거. 그게 제한적 정책이었어요. 그렇다면 절충 정책은 딱 가운데로 해가지고, 가운데라면은 이렇게 많이 필요할 때, 자산을 많이 필요할 때는 부족하겠죠. 이만큼밖에 안 해놨으니까 이 부족한 거 뭘로 메꾼다? 숄텀 파이낸싱으로 메꾼다. 단기 부채, 은행 가서 단기로 잠깐 이만큼 부족한 기간 동안만 단기로 돈 빌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돈 남을 때, 자산이 적게 필요로 해서 돈 남을 때는 어떻게 하냐? 남는 돈은 마케터블 시큐리티, 유가증권 사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절충 정책이다. 가운데로 하는 게. 일반적인 회사들은 이 절충 정책에서 좀 더 보수적 아니면 좀 더 제한적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양극단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고. 그래서 순운전 자본을 많이 가져갈 거냐, 적게 유지할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보수적 정책과 제한적 정책을 배워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현금 예산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현금 예산. 이게 뭐냐면, 현금 수치와 현금 지급에 대한 예측인 거예요. 단기적으로. 향후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1, 2, 3, 4분기가 있다. 그러면은 1분기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 나가는지, 2분기에는 돈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는지. 항상 기업의 매출은 사이클을 탈 수가 있다고 그랬죠. 아이스크림처럼 여름에 장사 잘 되고 겨울에 안 될 거 아니에요. 분기마다 그 매출이 발생해서 현금이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현금 나가는 일도 있겠죠. 세금도 내야 되고 그 재고도 사야 되고 뭐 이런 때. 그래서 돈 나가는 것과 돈 들어오는 거에 대한 예측을 해보는 게 현금 예산입니다. 그래서 단기 재무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단기 자금의 수요와 기회를 확인한다. 수요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수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산은 많은데 장기 자금 조달을 적게 해놓은 경우, 그때는 단기 자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숄텀 파이낸싱이 필요한 경우, 이때가 바로 수요, 단기 자금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와 기회를 확인한다. 기회는 뭐냐? 내가 단기 자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거 어디다 쓸 거냐? 어디 주식 투자나 해볼까? 여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 돈이 남아 도는 경우. 장기 자금 조달 이만큼 해놨는데 자산은 이만큼밖에 안 필요해요. 그래서 이만큼 돈이 남아요. 그럼 이 돈 가지고 뭐 하지? 삼전 살까? 뭐 어떤 주식 살까? 뭐 이런 고민하는 거. 그런 기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돈을 어디다 투자할까? 이런 기회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 언제 필요한지, 단기 자금의 수요를 보고 이제 차입금이 언제 필요한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현금 예산을 수립을 한번 해볼 거예요. 샘플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 건데, 현금 회수는 돈 들어오는 걸 의미해요. 현금 수치를 의미합니다. 현금 수치는 딱 하나예요. 돈은 언제 들어오느냐? 물건 팔아서. 매출이 발생하면 거기서 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출액을 예상할 수 있다면, 그 매출액 보고 우리가 돈 얼마만큼 들어오겠구나, 그거를 이제 예측해 볼 수가 있고, 현금 수치를. 그 다음에 현금 지급, 현금 유출은 다양한 과정이 있어요. 돈 나갈 일은 여기저기 나가요. 돈 들어오는 건 하나예요. 물건 팔아야 돈 들어와요. 하지만 돈 나가는 건 세금도 내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재고도 사와야 되고, 여기저기 돈 나갈 길들이 많다. 그래서 다양한 경로들이 있어요.
매입 채무의 지불. 자, 우리가 재고를 사와요. 만약에 그걸 외상으로 사왔다. 외상값 언젠가 갚아야 되죠. 갚는데 현금이 유출될 것이고, 직원들 임금 주고 나라에 세금 내고 이런 것들도 다 현금이 나가는 일이고, 그 다음에 자본 지출. 이거는 뭐냐? 자본 지출이라는 건 투자를 의미해요. 기업이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나 늘리고 싶다. 기계 설비를 하나 늘리고 싶다. 그럴 때 이제 그 자본을 사는 거죠. 그래서 자본 지출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기계 2개 가지고 만들고 있었는데 너무 잘 팔려요. 그럼 기계 3개로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계 하나 더 사는 거, 그런 게 자본 지출이다. 기계 공짜로 주는 거 아니죠. 돈 주고 사야 되니까 현금이 나가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 장기 재무 비용이라는 게 있어서 기업이 그 장기 자금으로 뭐 대출을 받았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받았으면은 채권자에게는 이자를 줘야 되고, 그 주주들에게는 배당금 이런 거 줘야 되죠. 이런 것도 역시 비용, 현금이 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현금 예산 수립은 어떻게 하느냐? 예상 매출액에 근거해서 현금 수취, 현금 회수, 현금 유입 이거를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현금이 얼마가 유출되는지 이걸 계산해서 들어오는 돈에서 나가는 돈 빼는 거예요. 이렇게 빼서 돈이 얼마가 지금 그 1분기에 돈이 남겠구나, 2분기에 얼마가 부족하겠구나, 이제 그거를 결정하는 거죠. 투자라는 것은 돈이 남을 때, 단기 자금의 기회가 있을 때, 즉 돈이 남을 때 어디다 투자할까,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고, 자금 조달이라는 것은 수요를 의미하죠. 돈이 부족할 때, 부족하면은 자금 조달 해와야 되는데, 단기 자금 조달을 얼마 해와야 되나, 이제 이거를 알아본 것이 바로 현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예산을 우리가 샘플로 하나 이제 수립을 해볼 거예요. 현금 예산을 이제 우리가 표를 그려볼 겁니다. 자, 우리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거 했던 것 같은데, 그 전 기업재무 1에서도, 여기서도 하나 나오네요. 이게 문제예요. 이 한 페이지가 문제. 여러분 이 문제를 읽고 이 표를 그리고 이 표를 그리고 이 표를 그리면 답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 학기도 이런 거 한번 했었죠. 투자할 때, 장기 투자할 때, 또 우리 단기 재무 정책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자, 여기 한 페이지 이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이 표를 그릴 수 있고 이 표를 그릴 수 있고 이 표를 그릴 수 있다. 그러면 기말고사 한 문제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해봅시다. 문제부터 읽어보죠. 자, 펀토이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에 향후 1년간의 재무 정책을 짤 거예요. 현금 예산을 수립할 거예요. 향후 1년간. 향후 1년간을 분기별로 나눠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나눠서 그 4분기 동안의 현금 예산을 짤 겁니다. 자, 그러면 분기별 예상 매출, 자, 그 대충 작년 거랑 비교해서 아마 올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1분기에는 200, 2분기 장사 좀 잘 돼서 300, 방학이니까, 방학 맞나? 하여튼 3분기는 조금 안 돼서 250, 4분기는 또 크리스마스 있으니까 400 이렇게 잘 팔릴 것이다. 이렇게 분기별로 이제 약간 사이클이 있는 거죠. 잘 될 때 안 될 때가 좀 있어요. 매출 이렇게 예상했고, 그 다음에 기초 매출 채권, 아직 받지 못한 외상값이 매출 채권이죠. 이제 곧 받을 외상값.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은 1쿼터가 시작하기 직전 시점인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1쿼터 이제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 1쿼터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초 매출 채권을 120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매출은 저번 분기에 올렸는데, 지난 분기에 매출을 올렸는데 아직 외상값 못 받은 거 있겠죠. 그 못 받은 외상값이 120만큼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합니다. 매출 채권 전환 기간. 쉽게 말하면 이거는 외상값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출 채권 전환 기간이에요. 이거가 45일이에요. 물건을 팔면 45일 지나서 매출 채권을 현금으로 돌려받는다라는 뜻인 겁니다. 자, 우리는 그리고 각 분기를 90일로 가정할게요. 90일 살짝 넘지만 보통 91일, 92일 이렇게 되지만 우리는 90일,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90일이라고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은 360일이다 이렇게 가정할게요. 365일이지만 5일 빼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각 분기를 90일로 가정해 놓을게요. 자, 매출 채권 전환 기간이 45일이면 특정 분기의 현금 회수는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 돼요. 기초 매출 채권 더하기 매출액의 절반으로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자, 가로축이 날짜야, 날짜. 이 축이 날짜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가 0시점이에요. 오늘이 0이에요, 0. 0시점에 가지고 있는 매출 채권이 기초 매출 채권이에요. 0시점에 가지고 있는, 그 해당 분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1분기가 될 건데, 이 분기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매출 채권은 기초 매출 채권이라 부르는데, 기초 매출 채권은 매출 채권 전환 기간 45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아무리 늦어도 45일 지나면 회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현금으로 들어와요. 아무리 길어도. 물론 그 전에 들어오는 것도 있겠죠. 만약에 매출이 한 20일 전에 발생했다. 여기 한 마이너스 20일에 매출이 발생했다. 이때 발생한 매출은 0시점에서는 아직 현금 안 갚았겠죠. 45일 전에서 갚으니까. 하지만 25일째 갚을 거 아니에요. 이 기간이 45일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 45일이 되기 전에 언젠가 이 매출은 지금 0시점에서는 아직 회수되지 않은 돈이지만 25일 지나면 회수가 된다. 즉 이번 분기 안에, 이번 분기는 0에서 90일 사이인데 이번 분기 안에 무조건 회수가 된다는 거예요. 기초 매출 채권은 무조건 현금으로 들어온다. 자, 그 다음에 매출액, 이번 분기에 발생하는 매출액. 예를 들면은 25일에 매출이 발생했어요. 25일에 매출이 발생했어요. 얘 돈 언제 들어와요? 45일 지나서 들어오는 거죠. 매출채권 전환기간 45일이니까 45일 지나서 70일에 돈이 현금이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분기는 0에서 90일까지가 이번 분기인데 이번 분기에 발생한 매출, 25일에 발생한 매출은 이번 분기인 70일에 현금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매출, 25일에 발생한 매출은 이번 분기에 회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매출은 이번 분기에 회수가 안 돼요. 예를 들면은 80일에 매출이 발생했어요. 매출. 자, 매출이라는 건 이번 분기 내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매일매일 물건을 팔릴 테니까. 장난감은 뭐 어느 하루에 딱 몰아서 다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0일부터 90일까지 매일매일 장난감 팔릴 거란 말이에요. 자, 80일에도 매출 올리는 매출이 있어요. 장난감 팔았어요. 얘 언제 회수돼요? 45일 지나서 회수되죠. 45일 지나면 125일에 회수가 될 거예요. 자, 이번 분기는 0부터 90일 사이라 그랬어요. 이번 분기 안에 매출을 올렸어요. 80일은 90일 전이니까 이번 분기에 올린 매출이죠. 그런데 이번 분기에 회수가 안 되고 다음 분기로 넘어가서 현금이 들어와요. 그렇죠? 자,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 여기 25일에 발생한 매출도 이번 분기 매출이에요. 80일에 발생한 매출도 이번 분기에 발생한 매출이에요. 둘 다 이번 분기 0에서 90일 사이에 있는 1분기에서 발생한 매출인데 이 매출, 25일에 발생했던 매출은 70일에 회수가 되니까 이번 분기 안에 회수가 되고, 하지만 80일에 발생한 매출은 이번 분기가 아니라 다음 분기 넘어가서 회수가 되고, 어떤 매출은 이번 분기에 회수가 되지만 어떤 매출은 이번 분기에 회수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매출이 이번 분기에 회수가 되느냐? 여기 45일을 기준으로 45일에 매출을 올리면은 45일 지나서 딱 90일에 회수가 될 거 아니에요? 45일에 매출 올리면 45일 지나서 90일에 회수가 되겠죠. 그 얘기는 45일 이전에 올린 매출은 90일 되기 전에 회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마치 얘처럼 25일에 발생한 매출은 70일에 회수되잖아요. 이번 분기에 회수가 되죠. 아무리 늦어도 45일까지만 매출을 올리면은 얘는 늦어도 90일에 회수가 되니까 이 전에 발생한 매출은 모두 이번 분기에 회수가 된다. 하지만 45일이 지나서 발생하는 매출, 얘처럼 80일에 발생한 매출, 얘는 이번 분기 넘어서 다음 분기에 회수가 되잖아요. 45일에 매출 올렸으면 90일에 회수가 되니까 46일에 매출 올렸으면은 46일이면 91일에 회수될 거 아니에요. 다음 분기에 넘어가는 거죠. 자, 이 뒷부분 절반 후반부에 올린 매출은 이번 분기에 회수가 안 되고 다음 분기로 넘어간다. 다음 분기 기초 매출 채권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 분기 매출액의 절반만 회수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0.5를 곱하는 이유는 1분기에 200이란 매출을 올려. 200 중에 절반인 100은 앞부분, 앞에 45일 동안 올리는 거고 뒤에 나머지 45일에 또 100을 올려요. 100 합쳐서 200이란 말이에요. 매출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가정합시다. 그냥 매일 일정하게 매출을 올린다고 가정해서
앞부분 100은 이번 분기에 회수가 되지만 뒷부분 100은 다음 분기로 넘어가서 회수가 된다. 그래서 200 중에 절반인 100만 이번 분기에 회수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써있지 않아도, 이거 써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매출자금 전환기간 45일이다 이거 보고 이 식을 써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식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이건 문제가 아닌 거고 풀이 과정인 거예요. 저는 문제에서 딱 여기까지만 써줄 거예요. 매출채권 전환기간 30일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 보고 현금 회수가 얼마만큼 회수가 되는지, 매출액 중에서 몇 퍼센트가 회수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이 식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30일로 해볼까요? 30일? 예를 들어서 30일이다 라고 해봅시다. 매출채권 전환기간이 예를 들어서 30일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해보면, 자, 이번에도 똑같죠. 25일에 매출 올리면은 30일 지나서 55일에 회수가 될 거예요. 자, 이 25일에 올린 매출은 이번 분기에 회수가 되죠. 하지만 80일 올린 매출은 30일 지나서 110일에 회수가 될 거예요. 이번 분기에 올린 매출이지만 다음 분기로 넘어가서 회수가 되죠. 자, 그러면 기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만약에 매출채권 전환기간이 30일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어디까지 팔아야 이번 분기 90일에 회수가 되느냐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60일에 팔면 60일에 매출 올리면 30일 지나서 딱 90일에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60일까지 판 거는 이번 분기에 회수가 되지만 60일 지나서 판 거는 다음 분기로 넘어가서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전체가 90일인데 그 중에 60일, 3분의 2는 이번 분기의 회수, 3분의 1은 다음 분기로 넘어간다. 따라서 현금 회수는 만약에 30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매출액 중에서 3분의 2만 회수가, 3분의 2가 회수된다라고 보면 되죠. 3분의 1은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기초 매출 채권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매출채권 전환기간 15일 이렇게 써놔도 여러분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재고를 구매할 거예요. 재고를 구매할 건데 다음 분기 매출액의 60%를 구매할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말은 짧게 써있지만 두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있느냐? 재고 구매를 하는데 다음 분기에 올릴 매출을 이번 분기에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재고자산 전환 기간이 90일이라는 뜻인 거예요. 다음 분기에 팔 거를 이번 분기에 미리 사오잖아요. 자, 분기와 분기 사이는 며칠이죠? 90일이죠. 한 분기를 90일로 가져간다 그랬으니까 다음 분기에 팔 거, 예를 들면 2분기에 팔 300, 이거를 그 전 분기인 1분기에 다 사온다 라는 이야기는 내가 재고를 한번 사면은 그 다음 분기에 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재고를 90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판다 라는 뜻인 겁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의 60%만큼만 사온대요. 그건 뭔 소리냐면 원가는 판매가의 60%다 라는 뜻이에요. 60%다 라는 뜻인 거예요. 내가 300에 판다, 300만큼의 매출을 올릴 것이다 라고 예측하면은 이 300만큼 올릴 거를 사올 때에는 60%인 240에 사온다는 거예요. 아니 240이래, 나 미쳤나봐. 36이 18인데 180에 사온다 라는 거예요. 팔 때는 판매가 기준으로 300달러에 팔지만 2분기 내내 300달러에 팔지만 그거를 사올 때에는 그 전분기에 사온다. 1분기에 사오고 재고자산 전환기간이 90일이니까 그 전분기에 사오고 그리고 사올 때 드리는 돈은 그거의 60%인 180. 즉 180에 사와서 300에 판다. 그래야지 돈 남겨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분기에 올릴 매출을 이번 분기에 사온다라는 거에서 재고자산 전환기간이 90일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매출액의 60%만큼을 들여서 사온다 라는 거에서 원가는 판매가 60%만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짧은 문장에 두 개의 정보가 숨어 있다. 여러분들 이거를 알아채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의 매입 채무 전환 기간은 90일이래요. 자, 재고를 사왔으면은 재고를 사올 때 외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상값을 갚는데 걸리는 기간이 90일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고를 사오면은 사올 때는 외상으로 사오고 그 돈을 90일 지나서 즉 다음 분기에 갚는다. 이렇게 그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자, 세금 및 기타 비용은 당기 매출액의 그 해당기의 매출액의 20%다. 그렇게 가정하고 이자와 배당금은 분기당 20달러가 나간다. 그 다음에 2분기에 100달러의 사업 확장 계획이 있대요. 자본 지출이죠. 이런 게 회사가 인형 만드는 기계를 하나 더 살 건가 봐요. 그래서 2분기에 100달러만큼 돈 나갈 일이 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기초현금 잔액, 지금 현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지금 20달러라는 현금이 지금 수중에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최소 현금 잔액을 10달러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뭔 소리냐면 이건 비상금이에요. 예를 들면 10달러. 회사는 무조건 10달러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된다. 현금 보유고가 1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10달러는 무슨 일이 그 비상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10달러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현금 보유액이 10달러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다 읽었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현금의 유입과 현금의 유출부터 계산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엑셀 파일을 가지고 할까요? 자, 이렇게 놓고 해봅시다. 자, 문제를 보면 문제에서 일단 지금 현재 기초 매출 채권이 120이 있다고 했어요. 1분기 시작하기 전에 120달러의 기초 매출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상되는 매출이 1분기는 200, 2분기는 300, 3분기는 250, 4분기는 400이라 그랬어요. 자, 문제에서 여기까지 알려줬죠. 자, 이것만 보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채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기초 매출채권 120. 얘는 무조건 회수가 돼요. 왜? 매출채권 전환 기간이 45일이니까 지금 원래대로 돌아가서 45일이니까 이 매출채권은 아무리 길어도 이번 분기 전반기에 무조건 그 회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매출액 여기 200 중에서 반만 회수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아까 그 그림 생각해보면 쉽죠. 이 그림 생각해보면은 이번 분기 올린 매출액 100 중에서 1분기에 200을 올린다 그랬으니까 이번 분기 매출액 200 중에서 앞에 45일 동안 올린 100은 이번 분기에 회수가 되지만 뒤에 올린 100은 다음 분기 넘어가서 회수가 된다. 즉 200 중에 100만 회수가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현금 회수는 얼마가 되느냐? 일단 기초 매출채권 얘는 회수가 다 되고 그 다음에 이번 분기 올린 매출액 200 중에서는 절반만 회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0이 회수가 되는 거예요. 120 더하기 100이어서. 자, 그럼 기말 매출채권 지금 회수되지 않고 이번 분기 끝났는데 아직 회수되지 않은 외상값은 얼마겠어요? 나머지 절반이겠죠. 이 매출액 중에서 뒤 후반부에 올리는 나머지 절반이 기말 매출채권 100으로 남겠죠. 그럼 이 100은 다음 분기 시작할 때 기초 매출채권으로 넘어가는 거겠죠. 2분기에 회수 얼마 된다? 기초 매출채권 이거 다 회수되고 그 다음에 매출액 중에서는 절반만 회수가 된다 라 그랬습니다. 그럼 매출채권 얼마 남느냐? 이거 중에서 나머지 절반이 남겠죠. 이렇게 해서 표를 다 완성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 나왔죠. 이거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해봅시다. 이거 하기 전에 여기는
라스트 쿼터 지난 분기도 하나 써보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쓸 거냐면은 아이고 잠깐만 이거 다 지우고 여기다가는 재고 구입 재고 구입을 쓸 거고 얘는 현금 유출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거 봅시다. 문제를 읽어보면은 재고는 언제 구매하느냐? 일단 그 이전 분기에 구매해요. 다음 분기에 올릴 매출액에 대해서 그 전 분기에 그 재고를 구입해요. 그러니까 1분기에 매출 200을 올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 분기 라스트 쿼터에 그거에 얼마? 60%만큼 재고를 사온다라는 거예요. 이번 분기에 올릴 200의 매출은 이미 지난 분기에 사왔어요. 재고를. 그래서 지금 창고 안에 있어요. 120만큼의 재고가 있는 거고 1분기에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기에 올릴 매출액 300을 재고를 1분기에 사오는 거야. 한 분기 전에 사오니까. 근데 가격은 60%만 들여서 원가니까. 그래서 이만큼 사온다. 그래서 2분기에도 이 250의 60%, 3분기에도 이 400의 60%만큼을 돈 주고 사오는 거죠. 자, 이거는 현금 유출이 아니에요. 왜? 외상으로 사오니까. 지금 돈 안 줬어요, 아직. 지금 물건만 이렇게 사왔지 다 외상으로 산 거예요. 그러면 그 외상값을 갚아야 돼요. 그게 바로 매입 채무의 지불이에요. 근데 외상값을 언제 갚느냐? 90일 뒤에 갚으면 돼요. 왜? 매입 채무 전환 기간이 90일이라고 문제 써 있잖아요. 그럼 이 120 언제 갚는다? 90일 지나서. 90일 지나서는 그 다음 분기에 갚는다라는 뜻인 거죠. 이 120은 1사분기에 갚으면 돼요. 이 180은 다음 분기 90일 지나서 2분기에 갚으면 되는 거고 3분기에는 2분기에 외상으로 샀던 거 3분기에 갚으면 되고 4분기도 3분기에 샀던 거 갚으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매입 채무의 지불 그러고 매출액의 60%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매출액의 60%라고 써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가 매출액이 60%인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 매출액이 200인데 그거의 60% 120 여기 300인데 그거의 60% 180 250인데 60%인 150 이렇게 되잖아요. 매입 채무의 지불 써놓고 여기 밑에 매출액이 60% 이렇게 써있는데 바로 이 매출액이 60%로 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여기 매출액이 200이니까 그거 60% 120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매출액의 원가가 60%여서 60%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되는 이유는 재고자산 전환 기간이 90일이고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전환 기간도 90일이어서 마침 얘네 둘이 기간이 동일했기 때문에 해당기 매출액의 60%를 딱 매입 채무 지불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뭔 얘기냐면 자 봐요. 자 예를 들어서 120일에 매출을 올려요. 이게 매출 올리는 날이에요. 그러면 재고 언제 사와야 돼요? 재고 자산 전환 기간 90일이니까 90일 전에 재고 사와야 되죠. 30일에 재고 구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외상으로 사오는 거라 그랬죠. 외상으로 재고를 구입해요. 자, 이때 외상으로 산 거 돈 언제 갚아요? 매입 채무 전환 기간 90일이죠. 90일 지나서 갚아요. 그러니까 90일 지나서 120일에 이때 매입 채무 상환 갚는다는 뜻이죠. 이날 돈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현금 유출인 거죠. 현금 지급. 여기는 현금 유출이 아니고 외상으로 샀으니까. 자, 매출은 120일에 올릴 건데 그거의 재고를 90일 전인 30일에 사왔고 그 외상값을 90일 지나서 120일에 갚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매입채무 상환 날짜하고 매출 올린 날짜하고 딱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이유는 이 두 날짜가 같은 이유는
재고자산 전환기간과 매입채무 전환기간이 같았기 때문에 우연히도 얘네 둘 다 90일 이어서 매입채무 상환 날짜와 매출 올리는 날짜가 같았다라는 겁니다. 날짜가 같기 때문에 지금 그 매출 올리면 그 매출액에 대해서 딱 120달러 그만큼이 동일한 그 분기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가 120 이게 매출액 여기 200에 60%여서 120인 건데 그게 딱 같은 기간으로 이렇게 200 매출액의 60%를 120을 여기서 1쿼터에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이유는 매출을 올리는 날짜하고 매입 채무를 상환하는 날짜하고 마침 동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쉽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고자산 전환 기간이 90일인데 예를 들어서 매입 채무 전환 기간이 만약에 45일이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매출액의 60% 이렇게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생각해야 돼. 아까 저 머리 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매입 채무 중에서 절반은 이번 분기에 뭐 갚아야 되지만 나머지 절반은 다음 분기에 갚고 이렇잖아요. 만약에 45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까처럼 또 아까 매출채권 했던 것처럼 문제가 좀 복잡해질 수 있다. 마침 이 두 개의 날짜가 90일, 90일 둘 다 같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매출 올리는 날짜와 매입채무 상환한 날이 같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200 올린다면 그거에 대한 상환은 해당 같은 분기인 1쿼터에 이렇게 120을 갚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여기가 120인 이유는 그냥 200에 60%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재고에 대한 외상, 매입 채무에 대한 외상을 갚는 날과 매출액이 발생하는 날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쓸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 날짜가 두 날짜가 다르다. 여기가 재고 자산은 90일인데 매입 채무 45일이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못 푼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45일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45일이면 그러면 그러니까 재고 사온 것 중에서 절반은 지난 분기에 갚았을 것이고 절반은 이번 분기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분기에 사온 것 중에서도 절반은 이번 분기에 갚을 것이고 절반은 다음 분기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만약에 45일이었다. 그러면 지난 분기 산 거 중에서 절반은 이번 분기로 넘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 분기 산 거 중에서 앞부분 절반은 이번 분기에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뒷부분 절반은 다음 분기로 넘어가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야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금 유출할 때는 매입채무 지불 이거 여기에서는 이렇게 바로 썼지만 사실은 재고 구입을 이렇게 제가 쓰는 이유는 현금 유출이 아님에도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거 먼저 해봐야지 이거에 따라서 매입채무 지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를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얘는 현금 유출이 아니고요. 아이고 힘들어. 그 다음에 문제 계속 읽겠습니다. 임금, 세금 및 기타 비용은 해당기 매출액의 20%. 해당기 매출액 20%. 매출액이 200이었으니까 그거에 20%. 매출액이 여기 300이었으니까 그거에 20%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본 지출. 기업은 2분기에 100달러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자본 지출은 2분기에 100을 쓴대요. 그 다음에 이자와 배당은 분기당 20씩 쓴다. 그래서 20, 20, 20, 20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돈 쓰는 거 다 끝났어요. 얘는 현금 유출 아니라 그랬죠. 얘는 그냥 재고를 외상으로 사온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나가는 거 아니라 그랬고 얘네만 돈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현금 지급은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이렇게 네 개를 다 더하면 현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네 칸을 다 더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거 표 됐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현금 예산 짜는 거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계산한 거고 이제는 그 현금 예산을 짜는 거, 현금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는지. 자, 그러면은 현금 유입 아까 여기 있었죠. 1, 2, 3, 4쿼터 현금 유입 200, 220, 250, 275, 325 이거 그대로 갖고 오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현금 유입에다가 네,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던 거 그대로 옮겨왔어요. 현금 유출 방금 전에 구했죠. 이거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그래서 180, 360, 220, 340 그러면은 순현금 흐름은 그냥 쉬워요. 빼면 돼요.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 빼면 됩니다. 그래서 다 빼주면은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란 뜻인 거죠. 이렇게 쓰면 헷갈리나요? 네, 이렇게 쓸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현금 순현금으로 나왔고, 자 그러면은 이 순현금 흐름을 그대로 갖고 와요. 여기에 그대로 이제 갖고 옵니다. 플러스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죠. 자 문제 다시 읽겠습니다. 문제 읽어보면은 기초 현금 잔액이 20이래요. 우리 지금 1쿼터 시작할 때 20달러 돈 갖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20 가지고 시작했는데 1쿼터에 돈 40 들어왔어요. 그럼 기말에 얼마 남아요? 20에서 출발해서 40 더 들어서 60 남겠죠. 그 60은 다음 분기 기초 현금 잔액으로 넘어가요. 60 있었는데 돈이 110이 나갔어요. 돈이. 그럼 얼마 남아요? 기말에 60 있었는데 110 나갔다? 그러면 마이너스 50 되겠죠. 마이너스 50 다음 분기로 넘어가요. 마이너스 50이었는데 55 돈 들어왔어요. 그럼 얼마 남아요? 그럼 역시 얘 더하기 얘 하면은 5가 남고, 그 5는 다음 분기로 넘어가고, 5 있었는데 15가 돈 또 나가네? 그러면은 얘 더하기 얘 해서 마이너스 10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는 문제를 또 한번 읽어보면 최소 현금 잔액이 항상 10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이에서 무조건 10이라는 돈은 있어야 돼요. 현금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최소 현금 잔액이 10이니까 항상 10이라는 돈을 마이너스 10으로 이렇게 써봅시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 회사는 그럼 1쿼터에 돈이 얼마 남느냐? 자 돈 지금 잔액은 60이 있어요. 근데 10은 항상 필요로 해요. 이 돈 쓰면 안 돼요. 이 돈 쓰면 안 되고 이 돈 갖고 있어요. 10은.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는 1쿼터에는 남는 돈이 50이 남는 거예요. 이 50은 이제 딴 데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60이라는 현금이 있지만 10은 꽁쳐놔야 된다. 10은 그 비상시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현금으로. 그러니까 60 중에서 10 빼놓고 나머지 50은 잉여금, 즉 딴 데서 쓸 수 있는 돈, 다른 데다가 융통할 수 있는 돈이 50이 남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이 쿼터. 지금 50이 부족해요, 현금이. 50 부족한데 회사는 무조건 10의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는 사실상 60이 돈이 부족한 거예요. 50 일단 마이너스 발생했고, 그 다음에 현금은 항상 10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10을 더 갖고 와야 된다. 지금 60이 모자라다라는 거예요. 다른 쿼터도 다 마찬가지. 얘랑 얘 더해서 이렇게. 그래서 2, 3, 4쿼터는 지금 돈이 항상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1쿼터만 돈이 50 정도 남는구나. 1쿼터 50은 1쿼터 동안에는 50이란 돈을 딴 데 쓸 수 있지만 지금 보니까 2, 3, 4쿼터는 지금 돈이 많이 부족하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펀토이스는 2쿼터에 예상되는 현금 부족, 지금 당장 2쿼터부터 현금이 60이나 부족하죠. 이 현금 부족을 해결해야 돼요. 어디선가 돈 갖고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단기 재무 정책은 이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선가 단기 차입을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1쿼터는 단기 차입 받아올 일 없죠. 돈 지금 남아요. 50이나. 이 돈을 딴 데 어디다 투자할까? 내가 삼전 살까? LG화학 살까? 그것만 고민하면 돼요. 1쿼터는. 하지만 2쿼터는 지금 돈이 부족하다. 은행 가서 돈 빌려올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쿼터의 현금 유출은 뭐 매출의 회수 지연과 자본 지출의 결과, 자본 지출이 2쿼터에 뭐 100달러, 이거 나간 게 사실 크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것이고, 대부분의 수치들은 예상에 근거 없이므로 실제로는 예상과 다를 수 있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현금 예산 짠 거예요. 현금이 1쿼터에 남고 2쿼터에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현금 예산 여기까지 했고, 그럼 이제 할 일은 단기 재무 정책을 세워야 돼요. 자, 1쿼터에 돈 50 남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디다 쓸지만 고민하면 되고, 그거는 우리는 여기서는 고민하지 않기로 할게요. 어디서 써야 되는지는 그냥 쓰고 싶은데 쓰면 되겠고, 이제 우리가 고민할 것은 바로 이거. 2쿼터에 부족한 60, 이거 어떻게 메울 거냐. 돈 부족하면 돈 빌려와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 돈을 얼마를 어떻게 빌려와야 되는가에 대한 정책이 단기 재무 정책이에요. 그걸 지금부터 그려볼 겁니다. 단기 재무 정책을 해볼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좀 바꿀까? 자, 그러면 이제 단기 재무 계획 세워 볼게요. 일단 우리 기초 현금 잔액 20 있는 거 이거 알죠? 문제 있었잖아요. 20달러. 맨 처음에 기초 현금 잔액 시작할 때 20 가지고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20 갖고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순현금흐름 우리 위에서 이거 계산해 놓은 거 있죠? 40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쓸 거예요. 계산해 놓은 거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하면 돼요. 이거 가지고. 자, 지금 돈이 원래 20 있었는데 돈이 40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말 현금 잔액은 60이겠죠. 아까 20 더하기 40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신규 단기 차입금 필요 없어요. 돈 빌릴 일이 없어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돈 빌린 게 없는데 뭐 이자를 내요? 돈 이자 당연히 없죠. 뭐 단기 차입금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비워두면 돼요. 돈 빌릴 일이 없으니까. 자, 60이라는 돈이 있고 기말이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최소 현금이 마이너스 10만큼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매 쿼터마다 항상 10만큼의 최소 현금 잔액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는 돈은 얼마? 60이 있지만 그 중에 10은 꽁쳐놔야 된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남는 돈은 50이다. 이 50 가지고는 이제 어디 주식 투자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단기 차입 이런 거는 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돈 빌릴 일이 없으니까. 자, 그럼 2쿼터로 넘어갑니다. 2쿼터의 기초 현금 잔액은 1쿼터의 기말 현금 잔액이었던 60이 그대로 넘어가요. 여러분 여기다 50이라고 쓰면 안 돼요. 이거 쓰면 안 돼요. 이 50은 그냥 남는 돈이라는 뜻인 거예요. 내가 융통할 수 있는 돈, 그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돈이라는 뜻인 거지, 현금이 50이 남는다는 게 아니에요. 현금은 60이 있어요. 60 중에서 10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얘는 빼놔야 되는 돈이니까 나머지 50 가지고 딴 데 쓸 수 있다는 뜻이지, 현금이 50만 있다라는 뜻은 아닌 거예요. 기초 현금 잔액은 기말 현금 잔액이 그대로 넘어가야 돼요. 꼭 많은 학생들이 이 50을 여기다 올리더라고. 예, 그러지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시험 보면 또 이거 50을 여기다 쓰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실수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60으로 출발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돈이 110이 나가게 생겼네. 그럼 이제 돈 빌려와야 되는 거죠. 자, 60이 돈이 있는데 돈 110 나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50이란 돈이 일단 부족하죠. 딱 봐도 50 돈이 부족하잖아요. 50이 부족한데,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최소 현금 잔액이라서 10은 또 추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당장 50이 부족한데 추가로 10을 더 갖고 있어야 된다. 즉 돈을 내가 얼마를 빌려와야 되느냐? 60을 빌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규 차입금, 드디어 차입금에 60이라는 내 마이너스 통장에 60이 찍힌 거예요. 은행 가서 60이라는 돈을 빌려와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돈은 지금 빌린 거니까 일단 이자는 안 갚아도 돼요. 이자는 다음 분기부터 갚는 겁니다. 자, 뭐 당착 상환 이런 거 한 거 없고. 그럼 기말 현금 잔액이 얼마 되느냐? 나 원래 60 있었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60 빌려왔어요. 합치면 120이죠. 120 있는데 그 중에 110 돈 나갔어요. 얼마 남아요? 10 남죠. 여기 10이 남는 이유는 60 더하기 60, 120만큼 돈 있었는데 거기서 110이 돈 나갔으니까 10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최소 현금 잔액 10이 필요해요. 지금 갖고 있는 돈 10이고. 그러니까 지금 잉여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지금 빵원이에요. 잉여금은. 기말 현금 잔액 주머니에 10달러인데 이거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최소 현금 잔액이니까, 예, 지금 잉여금이라는 게 없어요. 돈 항상 10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기초에는 원래 처음엔 단기 차입이 없었지만 이제 차입금의 변동이 생겼어요. 60을 빌렸잖아요. 신규로. 그래서 이제 60이라는 차입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말에도 60이라는 단기 차입이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드디어 내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에 60이라는 빚이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에 대한 분기별 이자율은 5%. 말도 안 되는 이자율이긴 한데 거의 사채급이죠. 자, 말도 안 되는 이자율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5% 갚아야 돼요. 그 다음 분기에, 전 분기에 빌린 차입금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5% 이자가 붙는다. 자, 그럼 3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3분기. 일단 기초현금 잔액 10에서 출발하죠. 우리 아까 10 남겨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 10달러에서 출발해요. 그런데 돈이 55가 들어왔네? 그럼 지금 돈이 얼마? 65가 생기는 거죠. 65가 있는 거죠. 원래 있던 돈 10 더하기 55 들어오는 돈, 장사에서 번 돈 65 들어와서 55가 들어와서 65가 지금 수중에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럼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가 비싸니까. 지금 이자율이 5%잖아. 분기별 이자율. 이 비싼 이자를 빨리 갚아야 되겠. 이자가 비싸니까 빨리 빚을 갚아야 될 거예요. 일단 빚 갚기 전에 아까 내가 빌렸던 돈 60, 이거 이제 이자 붙기 시작하죠. 드디어 1분기가 지나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자가 붙어요. 여기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60달러에 5%만큼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3달러가 붙어요. 이제 3달러, 이거는 돈 나가는 돈이니까 우리가 마이너스로 쓰겠습니다. 이자는 지금 여기서 나가는 돈은 다 마이너스, 들어온 돈은 플러스로 쓸게요. 그래서 이자는 3달러가 돈이 나가요. 이제 60, 내가 지금 통장에 마이너스 60달러 찍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5% 이자를 갚아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원래 처음에 10 가지고 있었고 들어온 돈 55, 그래서 합쳐서 65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자 3 갚아야 돼요. 그럼 65에서 3 이자 갚아야 되니까 62 남죠. 62 남는데 그 중에 항상 기말에 현금은 10달러 가지고 있어야 돼요. 62 중에서 10은 무조건 빼놔야 된다. 그럼 나머지 52, 그 돈 어떡할 거냐? 그 돈을 빚 갚는 데 쓴다는 거예요. 52달러를. 이자가 비싸니까 빨리 빚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60 빚 있잖아. 이거 빨리 갚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번 분기에 돈 들어온 거 보니까 52까지는 내가 다 해서 갚을 수 있다. 이만큼 갚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말 현금 잔액은, 자, 봅시다. 10달러 원래 있었고 55 들어와서 합쳐서 65달러 됐어요. 근데 이자 3 나갔어요. 그럼 62 됐고, 그 중에 빚 갚는데 52 갚았어요. 그럼 62 중에 52 갚았으니까 10 남죠. 기말 현금 잔액은 10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 더해보니 10달러가 남는 겁니다. 그 10달러는 최소 현금 잔액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이 10달러는. 이거 없었다면 굳이 여기 10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요. 0 가지고 있어도 돼요. 최소 현금 잔액 10이 있으니까 얘를 10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잉여금은 없죠. 지금 잉여금이 남는 돈이 어디 있어요? 남는 돈 있으면 빚 갚아야죠. 지금 얘는 어디 딴 데 쓸 돈이 없어요. 자, 밑에 건 마이너스 통장. 이 부분은 마이너스 통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통장 정리해야죠. 이제 기초 단기 차입, 아까 60 기말 단기 차입이 이제 60으로 넘어오죠. 단기 차입금에 변동이 있어요? 있죠. 내가 돈 갚았잖아요. 52를 갚았죠. 52 갚았으니까 이제 내 통장에는 60 중에서 52 갚았으니까 8만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4분기로 넘어가요. 4분기로 넘어가면, 자, 4분기 일단 시작할 때 여기 10 가지고 시작하죠. 내가 전분기에 남겨놓던 그 비상금 10, 역시 그 돈이 어디 없어지는 게 아니라 4분기 시작할 때 10 가지고 시작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4분기 또 돈 나가네. 순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5죠. 이제 돈 또 이제 나가니까 또 빌려올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빌려오기 전에 우리 지금 마이너스 통장에 8 찍힌 거, 이거 또 이자 발생하겠죠. 이자 갚아야 돼요. 이자는 5%라 했죠. 그래서 4쿼터에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얘에 대한 이자 5% 이자. 그래서 이자는 네, 0.4만큼 마이너스 0.4만큼 이자를 갚아야 되죠. 8달러에 대한 이자 이만큼 갚아야 돼요. 자, 그럼 또 생각해 봅시다. 자, 10 가지고 있어요. 지금 돈을. 근데 돈 나갈 곳이 두 군데요. 지금 마이너스 15 돈 나가고, 일단 그 다음에 0.4, 이거 이자는 꼭 갚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0.4 갚아야 돼요. 돈 나갈 게 15.4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현금 돈은 10이었는데 10으로 시작했는데 15.4가 나가야 된다. 근데 이 10은 내가 기말에 무조건 10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사실 쓰면 안 돼요. 내가 10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최소 현금 잔액이 10이니까 이 돈 쓰면 안 되는데 얘네 둘 돈 나간다? 그럼 그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빌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규 단기 차입금을 또 빌려와야 돼요. 15.4를.
왜? 이거 돈 나가는 거, 이 돈 두 개 나가는 거를 조달해야 되니까 15.4를 가지고 빌려와야지. 그거 가지고 이 15.4 가지고 얘도 해결하고 얘도 해결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상환은 없죠. 갚는 거는 생각도 못하고 지금 돈 더 빌려오기만 하는 거예요. 자, 기말 현금자는 얼마 남는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돈 10, 그리고 빌려온 돈 15.4 합쳐서 25.4예요. 그 중에서 15 돈 써야 되고 0.4 돈 써야 돼요. 25.4 있었는데 15.4 써야 돼요. 결국 10만 남겠죠. 이 10은 일부러 남겨두는 거예요. 최소 현금 잔액 때문에. 당연히 잉여금은 없죠. 지금 이 회사는 좀 딴 데 돈 쓸 여력이 없어요. 지금 빚부터 빨리 갚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기말 단기 차입은 원래 기초 단기 차입은 이제 통장 정리 이 아래 부분은 원래 8달러 있었는데 단기 차입에는 변동이 있어요? 변동 있죠. 우리 돈 빌려왔잖아요. 지금 15.4 빌려왔죠. 그래서 이거 빌려온 돈이 있어요. 15.4를 빌려왔고, 따라서 기말 단기 차입은 원래 있던 빚 8 더하기 15.4 새로 빌렸으니까 또 그만큼 빚이 늘었어요. 이제 23.4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돈을 2쿼터에 빌렸다가 3쿼터에 갚았다가 4쿼터에 다시 빌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돈 갚았다 빌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회사는 항상 기말 현금 잔액을 최소 10달러 이상을 유지하게끔, 10보다 많을 때는 남는 돈은 딴 데 써도 되고 딱 10밖에 없을 때는 어디 딴 데 쓸 여유는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기업이 단기 재무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표를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금 이제 돈 빌려오는 건 알았어요. 이렇게 60 돈 빌려오고 그 돈을 갚았다가 또 15.4 또 빌려오고 이렇게 돈 빌려왔죠. 이제 그 단기 차입,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빌리느냐? 단기 차입, short-term borrowing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대출과 마찬가지로 단기 대출도 담보 대출이 있고 무담보 대출이 있어요. 담보를 지정해 놓고 빌리는 대출, 그리고 담보 없이 그냥 신용으로 빌리는 대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담보 대출부터 볼게요. unsecured loan부터 보겠습니다. 무담보 단기 대출이죠. 자,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신용 한도예요. 이거 여러분들 신용카드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우리 보통 쓰는 신용카드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한도로 사전에 합의된 단기 은행 대출. 회사에서 은행한테 우리 그냥 1년 동안 1억 원 쓸게요. 1억 원까지 쓸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도로. 1억 원 한도로, 그러니까 은행에서 1억 원을 다 빌려도 되고 아니면 돈 필요할 때 그때그때 빌리는 거예요. 1억 원까지 한도로만. 우리 신용카드도 한도 있잖아요. 뭐 한 달에 100만 원 이런 한도가 있죠. 그 이상 못 쓰게끔. 그런 것처럼 한도를 두고 돈 빌리는 거. 그게 신용 한도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걸 하고 있죠. 자, 정화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랬는데 정화 기간은 뭐냐면 클린업 피리어드라 그래서 신용 한도가 단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은 차입금을 갚아 부채 잔액을 0으로 유지해야 되는 기간을 정화 기간이라고 불러요. 뭔 소리냐면, 자, 이 신용 한도라는 것은 예를 들면 1년 만기예요. 1년 만기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걸 계속 연장해요. 올해 1년 동안 내가 1억 원 한도로 쓴다. 그러면 1년 동안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일반적으로는 1억 원을 빌려놓고 쭉 1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필요 없으면 돈 안 빌려요. 돈 안 빌리다가 돈 필요하면 3천만 원 갑자기 필요하다? 그럼 3천만 원 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 갚을 수 있다? 그럼 또 3천 갚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 또 한 5천 필요하다? 그럼 5천 빌리고 또 5천 갚을 수 있다? 그럼 그 중에 한 2천 갚고 뭐 이런 식으로 돈을 갚았다 빌렸다 하는데 그 한도가 1억 원까지 1억 원 이상은 마이너스 통장 찍을 수 없는 그런 게 신용 한도인데 일반적으로 이걸 계속 연장해요. 1년 끝났으면 그 다음 년도 또 1년 하고 또 그 다음에도 또 1년 하고 이렇게 계속 연장하는데 기업이 이 신용 한도를 단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거를 악용해서 장기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돈 1억 원, 한도가 1억 원이니까 1억 원 빌려놓고 쭉 가는 거예요. 1억 원으로. 1억 원 빌려놓고 그냥 쭉 1년 지나면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그러니까 그 1억 원 빌려놓은 거를 그냥 쭉 이어가는 거죠. 이렇게 장기 대출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정화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중간중간에 항상 0으로 만들어라. 부채 잔액을. 돈을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하는 용도로 써야지. 단기 대출처럼 그렇게 써야지 빌려놓고 쭉 장기 대출처럼 쓰지 마라 라는 뜻에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부채 잔액을 0으로 유지해야 되는 기간을 둬요.
그걸 정화기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도 돈을 60을 빌렸다가 52 갚았다가 또 15.4 빌리고 이렇게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써야지 그냥 돈 100 빌려놓고 쭉 100을 유지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한도에는 정화기간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신용한도는 일반적으로 돈을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이렇게 하는 게 신용한도예요. 자, 약정이라는 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 단기 신용한도는 약정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약정이 된 신용한도는 공식적인 법적 협정이며 기업은 은행에 이제 약정 수수료를 지불한다. 그러니까 약정이 되어 있는 거면은 은행에서 일단 약정해놓고 1년 만기 신용한도다? 그러면 그 1년은 무조건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무조건 돈 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약정이면은 은행에서 중간에 잘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비약정 신용한도인 거죠. 약정을 안 해놨으면은 그러니까 은행이 봤을 때 저 기업 좀 불안하다, 돈 안 갚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1년 되기 전에 돈 빨리 갚아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비약정 신용한도예요. 그러니까 약정이라는 것은 기업한테 유리한 조항인 거예요. 약정을 해놓으면 기업은 1년 동안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심하고 돈 빌릴 수 있는 게 약정. 비약정이면은 안심 못해요. 은행이 당장 내일 갚아 이럴 수도 있는 게 비약정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볼버라는 건 회전신용계약이라는 건 뭐 얘랑 똑같은데 신용한도가 보통 1년 만기라면 얘는 2년 혹은 그 이상의 만기를 가진 게 리볼버. 근데 어쨌든 신용한도건 리볼버건 일반적으로는 계속 연장을 해요. 1년 끝나면 또 1년 하고 또 끝나면 또 1년 하고, 리볼버는 2년 하면 끝나면 또 2년 또 끝나면 또 2년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전부 다 무담보대출이 신용대출인 것이고, 그 다음에 담보대출도 있어요. 담보대출도 있는데 장기대출의 담보는 고정자산을 써요. 하지만 단기대출의 담보는 유동자산을 쓰는 거예요. 유동부채에 대한 담보는 유동자산, 장기부채에 대한 담보는 고정자산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단기대출에 대한 담보는 유동자산 중에서 담보를 잡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동자산, 매출채권이 있고 재고자산이 있죠. 이 두 가지를 담보로 잡는 대출이 단기대출이에요. 단기 담보대출인 거죠. 자,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금융을 이제 매출채권 금융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매출채권이 뭐죠? 내가 받아야 될 외상값이죠. 걔를 담보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담보로 매출채권, 내가 앞으로 받게 될 외상값, 얘를 담보로 잡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나중에 은행에 돈을 못 갚게 됐다? 그럼 은행에서는 그 매출채권, 그 외상값 줘, 내가 대신 받을게, 내가 그거 가져갈게, 이게 되는 겁니다. 양도 매출채권은 뭐냐면 대출자가 매출채권을 담보로 설정하는데 항상 문제는 뭐예요? 매출채권이라는 것은 회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얘가 빚 안 갚고 도망갈 수 있거든요. 매출채권 내가 받아야 될 외상값인데 그거 안 갖고 토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제 담보가 이제 부실채권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경우에는 차입자가 그 책임을 지는 거. 그러니까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담보를 매출채권으로 해놨어요. 내가 지금 빚을 100만원, 은행에 단기대출 100만원을 빌렸는데 100만원을 갚을 수가 없어요.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내가 은행에 대신 담보를 잡아놓은 게 내가 앞으로 받을 외상값 100만원인 거예요. 100만원 외상값을 은행에 담보를 잡아놨어요. 내가 100만원 빚을 못 갚는다? 그럼 은행에서는 그 100만원 외상값 자기네들이 대신 받아가면 돼요. 은행에서 외상값을 받아봤는데 90만원은 받았는데 10만원을 누가 안 갚고 도망갔네? 그럼 그 10만원 은행에서는 지금 빵꾸가 난 거잖아요. 그 10만원 누가 책임지느냐? 차입자가. 내가 10만원 은행에서 못 받았으면 그거 내가 대신 내줘야 되는 거가 바로 양도 매출 채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매출 채권 회수하려고 굳이 노력 많이 안 해도 되는 거죠. 외상값 받아보고 안 되는 건 그 빚쟁이래. 그 채무자에게 이거 우리가 외상값 못 받겠더라, 돈 네가 대신 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양도 매출 채권이고, 팩토링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 매출 채권이 할인되어 팩토라는 제3자에게 매각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자, 아까랑 똑같아요. 내가 100만원 은행에 빌렸어요. 근데 은행에 담보를 할 때 매출 채권을 내가 앞으로 받을 외상값 그거를
예를 들면 120만 원어치를 담보로 잡는 거예요. 120만 원어치의 담보를 잡는, 그러니까 매출채권을 할인해서 팩토에게 매각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가진 빚보다 더 많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잡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빌렸다, 그럼 120만 원 매출채권, 내가 앞으로 받아야 될 외상가 120만 원을 담보로 설정하고 그 담보를 팩토한테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팩토는 뭐냐면은 120만 원어치의 외상값을 100만 원 주고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팩토는 120만 원어치의 매출채권, 받아야 될 외상값을 100만 원에 샀어요. 그리고 자기는 매출채권 이제 회수하는 거죠. 외상값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받으러 다녀서 120만 원어치 다 받는다? 그러면은 100만 원에 샀는데 120만 원 받았으니까 20만 원 이득인 거죠. 내가 120만 원 외상값 다 못 받고 110만 원만 받았다? 10만 원 누가 안 갖고 도망가서? 그러면 100만 원에 샀는데 110만 원 그 회수했으니까 여전히 10만 원 이득. 어쨌든 그 매출 채권을 약간 할인해서 팩토에게 팔고 팩토가 그 책임 다지는 거. 그 외상값을 어떻게든 팩토가 받아야 되는 그런 방식이 팩토링 매출 채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을 담보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고자산 대출이 있는데, 이제 빚 안 갚으면 이제 담보로 재고를 대신 주는 거죠. 블랭킷 재고자산 선취특권이 있고, 밑에 두 개 신탁증서와 참고금융이 있는데, 자, 블랭킷 재고자산 선취특권은 뭐냐면, 이 블랭킷이 이불이잖아요. 창고를 통째로 맡겨버리는 게 블랭킷 재고자산 선취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불로 창고를 덮었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우리 창고에 있는 거 다 담보, 이러면은 블랭킷 재고자산 선취특권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재고자산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선취특권을 부여한다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창고를 통째로 재고로 잡는 게 블랭킷 재고자산 선취특권이고, 이거 두 개, 신탁증서 참고금융은 블랭킷 재고자산이랑 뭐가 다르냐? 얘네 둘은 창고 중에 일부만, 재고 중에 일부만 담보를 잡는 게 이거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얘랑 얘 1번하고 1번과 2, 3번은 구분이 이렇게 돼요. 1번은 모든 재고자산, 즉 창고를 그냥 이불로 완전 덮어서 우리 창고 다 가져가, 이게 1번 블랭킷 재고자산 선취특권이고, 2, 3번은 창고에 있는 물건 중에 일부만 재고로 잡는 게 2, 3번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일부만 잡는 거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일부만 재고로 잡으면 담보물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수박 장사를 해요. 창고 안에 수박이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담보로 수박 잡았어요. 그럼 내 창고 안에 예를 들어서 수박이 100개가 있는데 블랭킷 재고자산 선취특권이다. 그러면 100개 통째로 다 담보로 잡는 거예요. 내가 빚 못 갚으면 은행에서 내 수박 100개 가져가는 거예요. 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수박이 100개인데 그 100개 전부 다 재고로 잡았으니까 내가 뭐 바꾸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100개를 다 담보로 잡지 않고 그 중에 10개만 담보로 잡았어요. 예를 들면 10개만 담보고 나머지 90개는 담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내가 처음에 담보로 수박 10개 잡을 때는 제일 크고 맛있는 수박 10개를 담보로 잡았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이 수박은 되게 좋은 수박이네, 담보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제일 크고 아름다운 수박으로 10개 해놨는데 나중에 빚 못 갚아서 담보를 이제 가져갈 때 되면은 내가 수박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덜 크고 덜 아름다운 애로, 그러니까 눈치 못 채게 수박 바꿔치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머지 90개 중에서 맛없는 수박을 그 원래 담보로 잡았던 10개 수박하고 바꿔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랭킷 재고자산 선취특권을 하면 어차피 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고자산을 다 담보로 잡았으니까 바꿔치기의 염려가 없는데, 2, 3번 방법은 바꿔치기의 염려가 있으니까 이게 항상 걱정이다. 분명히 처음에는 담보로 맛있는 수박 잡았는데 나중에 받아온 거 보니까 다 맛없는 수박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2번 신탁증서는 뭐냐면 쉽게 구분되는 재고자산의 일부를 담보로 규정, 이렇게 하면 보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신탁증서는 뭐냐면 예를 들면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신탁증서 방식을 많이 써요. 가전제품 보면 뒤에다 1년 번호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TV가 있으면 TV가 100대가 있어요. 그럼 TV 뒤에 다 1년 번호가 다 번호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번호로 구분하는 거예요. 1년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담보, 21번부터 100번까지는 얘네는 담보 아닌 거. 그럼 1년 번호를 굳이 바꿔치기 하지 않는 이상은 바꿔치기가 일어날 일이 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구분이 되는 일련 번호 같은 거를 통해서 쉽게 구분이 된다면 딱 그 일련 번호 지정해 놓고 일련 번호가 이제 바꿔치기 될 수 없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면은 그냥 그 번호로만 지정해 놓으면은 걔네가 담보 바꿔치기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신탁 증서라고 부르고, 창고 금융은 뭐냐면은 아까 그 수박 같은 거 일련 번호도 없고 바꿔치기 염려가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담보물의 관리를 퍼블릭 웨어하우스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 담보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다른 데다가. 우리가 관리할 테니까 그 담보 너네가 바꿔치기 할지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그거 받아 놓는다. 그래서 창고 퍼블릭 웨어하우스에 그 창고에다가 따로 이렇게 담보를 관리하는 거. 혹시나 얘네가 바꿔치기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이 창고 금융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이 다 끝났는데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 수업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항상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제가 옛날에 박사할 때,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그 이제 발표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뭐 일주일 동안 이제 공부한 내용을 교수님 앞에서 발표한단 말이에요. 발표하면 교수님이 항상 해주시던 말씀이, 앞에 그 교수님,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엄마가 있다고 생각하고 발표를 하라고, 엄마한테 설명하듯이 발표를 하라고 항상 이야기하셨거든요. 뭔 소리냐면 이제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도 알아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쉽게 발표를 하라는 뜻인 거예요. 앞에 엄마가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라는 거는 이제 정말 누가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설명하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엄마 박사인데요, 뭐 그러면 어쩔 수 엄마가 경제학 박사는 쉽게 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제가 수업을 할 때마다 항상 그 교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거든요. 정말 그 이해가 쉽게끔 학생들이 정말 전혀 모른다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하자,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 네, 기말고사 때 봐요. 수고하셨습니다.